뭐 유명한 가수가 되고 싶어 이거 어릴 때 다 꿈꾸는 거잖아요. 맞아. 그 자리 별로 없어요. 음, 그리고 그 자리가 잘 관찰해 보면은 오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음, 자, 오늘은 의자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의자 이론은 예전에 제가 만들었던 이론인데 이것은 사실은 명리학적인 소재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의자에 비유해서 만들어 놓은 이론이에요. 명리학에서 얘기할 때 이제 사주팔자를 얘기하잖아요. 네. 사주팔자의 의미는 그게 우리의 행동이나 미래나 이런 것들을 규정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한계성을 의미하기도 해요. 우리가 인간의 몸을 벗어나지 못하듯이 우리도 8글자의 밖으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 한계성의 관점에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이론이 의자 이론이고, 의자 이론으로 저는 많은 거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의자 이론이 뭐냐면은 우리가 있는 자리들을, 위치들을 다 의자로 대체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소녀가 어떤 남자 가수의 부인이 되고 싶어요. 그런 꿈을 꿀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남자 가수가 결혼을 했다면은 이미 의자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 가수 옆에는 아내의 의자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 누가 앉아 있는 거죠, 이미. 그래서 소녀가 꿈꾸는 거는 허망한 게 되는 거고 의미가 없는 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내가 무엇이 되고 싶다, 그럴 때는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의자는 어떤 의자이고 내가 꿈꾸는 의자는 어떤 의자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유명한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데 그러면 열심히 해서 인기를 얻고 똑같이 유명해지면 되겠다라는 단순한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의자 이론에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가 자리가 몇 개가 있는가. 그 자리는 어떻게 결정되냐면은 물질적인 걸로도 결정이 되겠지만 정신적인 걸로도 결정이 돼요. 사람들 머릿속에, 일반 대중의 머릿속에 그 뇌 안에, 신경계 안에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를 넣을 자리가 몇 개가 있는가라는 것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머릿속에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가 들어갈 자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진짜 힘들겠죠. 아예 없어요, 만약에. 그러면 아예 꿈도 꾸지 말아야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주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조피디한테 물어봐요. 지금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 이름 한번 대보세요. 그러면은 몇 명의 이름이 나오겠죠. 그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의자의 개수인 거예요. 그거 이상으로 만드는 건 힘들기 때문에 그 의자에 앉으려면은 그만큼 경쟁을 뚫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꿈꾸는 자리가 세상에 몇 자리가 있는가를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안 그러면 허망한 꿈을 가지고 사회가 만들어 놓은 채찍을 맞으며 열심히 거기로 달려가다가 좌절하고 끝내는 마지막을 겪게 될 거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겪죠. 뭐 유명한 가수가 되고 싶어 이거 어릴 때 다 꿈꾸는 거잖아요. 맞아. 그 자리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자리가 잘 관찰해 보면은 오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어떤 직장은 들어가면은 정년 퇴직할 때까지 30-40년간 무리 없이 앉아 있다가 일어설 수 있는 견고한 의자가 있는 반면 가수의 자리라는 것처럼
사람들 머릿속에 의자 개수랑 그 개수와 관련성이 있고, 그리고 오래 앉아있기 되게 힘들고, 그러니까 불안한 의자죠. 그러니까 내가 꿈꾸는 의자가 과연 어떤 의자인가를 빨리 아는 게 허망한 꿈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는 동기가 될 거고,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금성에서 살고 싶어, 해왕성에서 살고 싶어. 거기에 그런 의자가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우리의 뇌는 편하게 약간 이루어지기 힘든데 이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요 정도의 가상의 의자를 만들어 놓는 기전이 있어요.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이것을 이용해서 이론을 만들었고, 이것이 MBTI 성격 분석의 기반 이론이 됐어요. 그래서 의자 이론으로 세상을 다 파악해 보면은 되게 편하다는 거. 그래서 친구도 그래요. 나는 친구 의자가 몇 개가 있지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10개가 있는 사람도 있고 100개가 있는 사람도 있고, 만약 10개가 있는 사람한테 친구가 5명이면은 늘 부족한 느낌이 들겠죠. 근데 내 친구 의자는 하나밖에 없는데 친구가 5명, 6명인 것 같아. 그러면은 뭐가 괜히 정신없고 바쁘다는 느낌을 받고 기빨린다는 느낌을 받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의자 이론은 되게 방대해요. 그 한계성이란 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를 다 포함하고 있을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되게 많은 걸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생애의 시기마다 앉는 자리가 또 존재한다는 게 재밌고, 어릴 때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고 청소년기에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고 중장년기에 앉을 수 있는 의자가 따로 있고 그래요. 근데 어릴 때 앉을 수 있는 의자에 안 앉으려고 그러고 어릴 때 어른들이 앉는 의자에 앉고 싶어 하면은 되게 불편한 의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나한테 편한 의자가 무엇인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10대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예를 들어보면은 공부하는 학생들이 앉을 때 가장 좋은 의자는 공부를 위한 의자예요. 그죠? 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의자는 사실은 되게 불편한 의자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어른이 돼서 공부하는 의자에 앉으면은 되게 불편해져요. 그래서 학생들은 공부하는 의자에 앉아있는 거고 거기에 전념할수록 더 편해진다는 거. 공부하는 의자는 공부를 위한 곳이니까. 공부하는 의자 위에서 밥을 먹는다, 뭐 논다, 뭐 사업을 벌린다, 이런 거는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예요. 공부하는 의자 위에 앉았을 때 가장 행복하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은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통기한은 10년이 넘지 않으니까 우선은 그 위에 앉아있을 때는 가장 편한 공부를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다 그게 끝나서 이제 회사에 들어오면은 회사라는 의자에 앉게 되죠. 일하는 의자. 일하는 의자에 앉아서 공부만 하면 또 그것도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의 의자에 앉아있을 때는 일에 전념을 하게 되고, 그땐 이제 결혼해서 이제 남편의 의자나 아내의 의자에 앉아있으면은 그 역할을 하면 되게 편하겠죠. 예술가의 의자에 앉으면은 예술가를 하면 좋고, 그래서 내가 어느 의자를 갖고 있고 아니면은 어느 의자를 꿈꾸고 있고, 사람들은 어느 의자를 갖고 있고 어느 의자를 꿈꾸고 있는지 이런 거를 생각해 보는 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하는, 그리고 명리학의 한계성, 명리학의 한계성이죠. 명리학이 말하는 인간의 한계성에 대한 거를 이해하기 되게 좋다.
다음에 의자이론의 디테일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할 거예요. 우선은 의자이론 첫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